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어느 마을 흉가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이전에 살고 있던 마을 어귀엔 흉가가 한 채 있었다. 2층 아파트 같은 건물로 콘크리트 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오래된 곳이었다. 유리도 대개 금이 가 있었고 칠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기에 그야말로 흉가라 할 만한 곳이었다. 근처 마을 사람들도 그 흉엄한 모습에 낮에도 가까이 오지 않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와 담력 시험의 일환으로 그 흉가에 갔다 와야만 했다. 조금 꺼름칙했지만 당시 시간이 한낮이었기에 나와 친구는 건물 2층까지 올라가서 내부를 탐색해 보기로 했다. 외부나 1층에선 그다지 특별한 건 없었다. 그러다 2층에 올라가 복도를 둘러보던 중 2층 방문 중 하나에 글귀가 적혀 있는 게 보였다. 친구랑 같이 근처에 다가가 확인해 봤더니 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이 방에 있어.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선 나는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열고서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문을 열고 약간 어두침침한 방 안으로 들어섰다. 몇 발자국 걸었을까. 어느새 우리 앞을 벽이 가로막았다. 낙담한 나는 그냥 돌아가려다가 벽에 적힌 또 다른 글귀를 보게 된다. 나는 옆 방에 있어. 조금 무서워졌지만 글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보았다. 조금 좁은 복도 양측으로 방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의 벽에는 머리는 이쪽 몸은 저쪽라고 적혀 있었다. 친구는 이걸 본 순간 큰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버렸다. 하지만 오기가 생긴 나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눌렀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오른쪽 방문을 열어보았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있는 거라고는 나의 맞은편 벽에 크게 적혀있는 글자와 화살표. 내 몸은 이 아래 있어. 화살표를 따라 바닥을 보자. 거기에는 이 방으로 내 머리가 오고 있어. 뒤돌아보지 마. 글자를 확인한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져 그 방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곤 아픈 것도 모르고 미친 듯이 도망쳤다. 나는 그 장소에 다시는 접근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흉가에 발들이고 겪었던 일들. 20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수능 준비로 지친 고3의 여름 어느 날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해수욕장을 가지 못하더라도 어딘가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도 시간도 없었기에 특별한 경험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동네의 뒷산에 있는 흉가의 친구들과 가기로 했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음침하거니와 마을 사람들도 쉬쉬하던 흉가라 밤이 되면 모두들 흉가 주변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 싶지만 당시에는 좋은 생각이라며 친구들과 나름대로 피서갈 준비를 했습니다. 쌀과 라면, 버너, 사진기 등등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저는 친한 친구 2명과 흉가로 갔습니다. 흉가에 가니 굉장히 무서웠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 기대하던 것은 나오지 않아 긴장을 풀고 친구들과 캔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 깼습니다. 소리는 건너편에 있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희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흉가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웠고 친구들 역시 들려오는 소리에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3명이 있으니 귀신이라도 잡을 수 있겠지라는 근거 없는 용기가 생겨났고 조금씩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랜턴으로 부엌을 비췄는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인가 싶어서 뒤돌아서는 찰나 부엌 구석을 비친 랜턴에 너덜너덜한 치맛자락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빛을 조금씩 옮겨가자 저희 눈에 들어왔던 것은 소복으로 보이는 하얀 천을 둘러싸고 회색빛의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저희가 가져온 쌀을 먹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저희가 일제히 비명을 질러대자 그제서야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입은 비정상적으로 찢어져 있고 코는 문드러진 채로 없는 데다가 눈은 새하얀 흰자만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 정신없이 흉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거실에서 어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너 라디오 켰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아니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선 겸연쩍은 표정으로 다시 거실에 가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들어오시더니 라디오를 왜 안 끄냐고 화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콘센트도 안 꼽았다고 해명하자 어머니께서 이상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네. 왜 내 방에서 자꾸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니? 처음에는 TV 소리인가 싶었는데 소리를 줄여도 제 방에서 깔깔하는 여자 웃음소리가 나더랍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역시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오시는 어머니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너 뭐하는 년이야? 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흥분을 가라앉혀드렸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는데 제 방 창문을 보니 스탠드 불빛에 비친 창문에 웬 여자가 제 뒤에 서 있더랍니다. 분명 제 방에는 저 혼자였는데 며칠 전에 흉가에서 겪은 일이 생각났고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선 내일 당장 절에 다녀오자고 하셨습니다. 물론 수험 중에 흉가는 왜 갔냐고 혼나기도 했죠. 다음 날 저는 어머니와 자주 가는 절에 가서 주지스님께 부적을 몇 장을 받았습니다. 부적을 받자마자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도 초롱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외출하고 오면 언제나 반갑게 마중 나왔었는데 부적을 붙이려고 제 방에 들어섰는데 초롱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제가 흉가에 갈 때 입었던 티셔츠에 목이 둘둘 말린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분명 그 옷은 옷장에 넣어두었던 건데 그러고 보니 초롱이가 제 방 옷장을 보고 짖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방에 부적을 붙이고 얼른 티셔츠를 불태웠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장난으로도 흉가 같은 곳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차에 태우면 안 되는 이유. 예전에 회사에서 카풀을 해줬던 형이 들려준 얘기가 생각이 난다. 그 형과 나는 교대 시간도 같고 사는 곳도 가까워. 형이 퇴근 때 나를 자주 데려다 주곤 했다. 그러다 서로 약속이 없거나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라도 생기면 술도 한 잔씩 하고 헤어지고 그런 사이였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집에 가는 길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작은 기찻길을 건너면 제법 빨리 갈 수 있는데 형은 항상 먼 길로 돌아서 나를 내려주고 집으로 갔다. 얻어타는 처지라 굳이 따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친해졌을 무렵이었다. 차 안에 1시간이 넘어가도록 앉아있는 것도 그랬지만 멀리 돌아가는 게 너무 답답해서 드디어 형에게 말했다. 형님, 시장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형이 대답했다. 전에 일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는 웬만하면 안 간다. 뭔 일인데요? 누구 돈 떼먹고 안 갚은 거 있습니까? 웃자고 한 농담이었는데 형은 말없이 운전만 했다. 그날도 딱히 할 일이 없었던 날이라 형에게 한잔하고 가자고 말했고 우리는 자주 들르던 작은 단골집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한참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이 내게 물었다. 니는 귀신 같은 거 믿나? 라고 말하며 그제서야 아까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다. 딱 1년 전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다.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일이었다. 우리 회사는 3교대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심하면 몇 달씩 같은 시간대에 박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2교대는 오후 3시 반에 투입돼서 주간조와 근무를 하다가 주간조가 퇴근을 하면 혼자서 새벽 2시 반까지 근무하는 체제였다. 그날도 형은 일을 마치고 혼자 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희미한 가로등 밑에서 어떤 예쁘장한 여자 하나가 손을 흔들더란다. 형은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나 싶어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5분쯤 가고 있으니 방금 전 그 여자가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백미러를 봤지만 늦은 새벽 형의 차 뒤로 운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은 없었다.
그때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겼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차를 세웠다고 한다. 여자는 차 옆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싱긋웃으면서 극장 근처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집과도 가까운 곳이었고 마침 가는 길이었으니 흔쾌히 타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조수석이 아닌 차의 뒷자리에 타는 것이었다. 형은 조금 불쾌했지만 모르는 사람 차에 타는 게 불안해서 그랬거니 하고 넘어갔다. 여자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형은 무거운 분위기를 깨보려고 말을 걸었다. 아까 그쪽 분 태우기 전에 바로 앞에서 다른 여자분이 차 잡으려고 서 있던데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가요? 여자는 귀찮다는 듯이 내라고 대답만 하며 말끝을 흐리고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잠시 후 너무 조용해서 룸미러로 뒤를 흘끔 보니 여자가 자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운전해서 시장 쪽 철길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런데 잘 나가던 차가 갑자기 털털거리더니 철길 위에 서버렸다. 형은 시동을 다시 켜봤지만 털털거리는 소리만 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시동이 걸리지 않자 운전석에서 내려 차를 손으로 밀어서 철길 밖으로 밀어냈다.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차에 타서 시동을 걸어보려는데 경보음이 울리며 안전바가 내려오더라는 것이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형은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봤는데 거짓말처럼 시동이 걸렸다고 했다. 그리고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가버렸다. 형은 그 난리를 부렸는데 깨지 않고 자는 여자가 신기하기도 하고 빈정이 상하기도 해서 룸미러로 그 여자를 흘끔 봤다고 했다. 흘끔 흘겨본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다. 여자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져 있었다고 한다. 형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이 여자의 짓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형은 무리하게 속력을 내서 룸미러 쪽으로 시선을 애써 회피하고 앞만 보고 달리며 여자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형은 다 와서도 두려움에 아무 말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건조한 말투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리더니 골목길로 걸어가면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 후로 형은 그 길로 다시는 안 갈 거라고 맹세를 했는데 우습게도 일주일 후 어머니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전화를 받고 조퇴를 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렸다. 그때가 10시 반쯤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속력을 내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뒷자리에 탔던 그 여자가 그 희미한 가로등 밑에 다시 서서 똑같은 차림으로 손을 흔들고 있더란다. 형은 놀랍고 두려웠지만 아닐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애써 침착하려고 애를 썼다. 담배를 피우고 라디오를 틀고 거기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긴장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 여자가 자기를 따라 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속력을 내서 운전을 했다. 운전을 하면서도 형은 속으로 많은 갈등을 했다. 그 기찻길로 가는 것은 정말 내키지는 않지만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어머니 용태는 어떤지 걱정이 되고 고민 끝에 그 기찻길로 가기로 했다. 기찻길 입구에 다가가는데 경보음이 울리며 안전바가 내려왔다. 형은 초조한 마음에 그 짧은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형은 멀리서 기차가 오는 불빛을 보고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다. 한숨을 한번 내쉬고 극도로 올랐던 긴장감을 내려놓으며 앞을 쳐다보는 순간 기찻길 맞은편에서 그 여자가 천천히 걸어와서 맞은편 안전바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공포심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던 형은 기차의 클락션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잡고 앞을 살펴보니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도망치듯 속력을 내 도망쳤다고 한다. 그 후로는 차를 타던 안 타던 그 길로는 절대 가지 않기로 다짐을 했다고 하며 나에게 좀 돌아가더라도 이해해달라면서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급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차를 얻어 타려는 사람은 절대 차에 태우지 말라고 충고의 말도 해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다. 그 여자가 데려다 달라고 한 곳이 하필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우리 동네라는 점이다. 네 번째 이야기, 모리 히키코 이야기. 히키코 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녀의 진짜 이름은 모리 히키코라고 한다.
키가 크고 활발하고 잘 웃는 귀여운 여자아이였지만 선생님들에게 편애를 받아 이름이 잘난 척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그녀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 온 것이었다. 가방에 고양이 시체가 들어있거나 급식에 벌레를 넣거나 실내화를 커터칼로 갈기갈기 찢기거나 교과서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청소용품 보관함에 갇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어느 날 괴롭히던 그룹이 그녀의 손을 끈으로 묶고 다리를 질질 끌며 학교 내를 끌고 다녔다. 히키코 씨는 아파서 울부짖었지만 주위의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것을 웃으면서 보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학교 내를 끌려다니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엉망진창으로 울퉁불퉁하게 못을 박은 듯한 심한 상처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히키코 씨는 드디어 학교에 오지 않게 되었다. 히키코 씨는 계속 오랫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매일을 보내고 있었다. 집에서는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히키코 씨를 매일 때렸다. 그리고 히키코 씨를 끌고 다닌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키코 씨는 울면서 매달리며 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부모는 끝까지 나오지 않는 히키코 씨에게 일절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 후 부모님이 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벌레를 잡아먹고 있는 히키코 씨의 모습이 있었다. 부모는 기분 나빠하며 그녀를 방에 가둔 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하루에 한 번씩 편의점에 주먹밥과 물을 주는 것뿐. 그녀는 그 방에서 갇힌 채 몇 년 동안 그 방 안에서만 보냈다는 것이었다. 히키코 씨는 비를 좋아했다. 집 밖에서 오는 두꺼비의 못생긴 얼굴은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의 추함을 잊게 한다. 히키코 씨는 귀여운 두꺼비를 먹었다. 그리고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히키코 씨는 초등학생을 덮치게 되었다. 방창문으로 빠져나와 전보다 자라난 몸으로 과거에 자신을 괴롭힌 초등학생을 반대로 끌고 다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얼굴을 보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해서 우선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비 오는 날 이외에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인근 초등학교 부근에 출몰해서 초등학생을 덮친 뒤 끌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히키코 씨는 비정상적으로 변해서 상처가 아물게 될 때마다 스스로 커터칼로 도려내어 입과 눈이 찢어져 버렸다고도 한다. 그 눈에 띄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목격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초등학생뿐이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본 초등학생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초등학생을 발견하면 무서운 얼굴로 쫓는 동안 내 얼굴이 취한 거야? 라고 외치면서 쫓아온다. 이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히키코 씨는 똑바로 달릴 수 없다고 한다. 개처럼 옆으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빠른 것 같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발을 붙잡으면 그대로 질질 끌고 달리기 시작한다. 계단도 무시한 채 태연하게 달리기 때문에 몇몇 초등학생은 싸늘한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다음 대상인 초등학생을 찾을 때까지 그녀는 그 발을 떼지 않는 것이다. 그녀의 집에는 끌려간 초등학생이 수집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녀는 그때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히키코 씨는 왕따였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또한 명찰에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와 똑같은 이름이 써있는 경우 두려움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히키코 씨를 만나면 살아남을 방법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나 괴롭히던 사람과 같은 이름이다. 다른 하나는 내 얼굴이 추해 라고 물었을 때 도망치지 말고 돌아가라고 외치는 것. 이때 일반적으로 예쁘다고 하면 히키코 씨는 마음에 든다며 끌고 다니고 싶어 한다. 또한 반대로 추악하다고 말해도 화가 나서 끌고 다니고 싶어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히키코 씨는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여주면 도망가는 것 같다. 비 오는 날의 초등학생은 우산과 함께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 좋을지도 모른다. 5번째 이야기, 일가족이 겪은 의문의 교통사고. 경찰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몇 년 전에 겪은 이야기다. 고속도로 순찰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다른 과의 과장이 자기를 불렀다고 한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주일 전에 자동차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사고는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던 자동차가 평일 심야에 질주하다가 중앙분리대에 격돌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였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트럭 기사가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차가 불길에 휩싸여 있다는 신고를 했다. 야간조로 대기하고 있던 친구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직행했지만 친구가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새까맣게 타서 죽어 있었다. 그 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검시가 이루어졌고 치아 구조와 병원 기록을 대조해 사망자가 도쿄의 니시타마 지역에 사는 일가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K씨와 그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까지 4명이었다. 체내에서 알코올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시야를 가릴 만한 것도 딱히 없었다. 하지만 그 외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사고는 핸들 조작 실수로 인한 일반적인 사고로 처리되었다. 그래서 친구도 별 특징 없는 평범한 교통사고였습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과장은 불러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말에 따르면 어젯밤 한 소년이 도쿄 제2경찰서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럼 도대체 난 누구라는 건가요? 소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그저께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다. 어딘가 다들 놀러 갔나 싶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밤이 늦도록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다.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소년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 여겼는지 무시당했다고 한다.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대로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고 있는데 TV 뉴스에서 가족들의 이름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었다. 자신까지 포함해 가족 전원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지만 자신은 멀쩡히 살아있기에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경찰서에 찾아왔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그 사고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었다. 가족들의 치과 치료 기록을 통해 부모와 딸은 틀림없이 본인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아들의 시신만은 머리 부분의 손상이 심각해 판명이 불가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아오모리 근처였지만 양측 모두 추부지방 출신이라 토호쿠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던 것이다. 당시에는 여행이라도 갔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점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친구는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며칠 뒤에 과장에게 그 소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물어봤다고 했다. 그러자 과장은 우물쭈물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 소년은 신체적 특징이나 외형은 죽은 아들과 꽤 비슷했지만 치아 치료 기록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 소년이 정신착란을 일으켰기에 곧바로 경찰병원에 정신과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 후 사고사한 가족의 집을 조사했지만 사고 후 누군가 살고 있었던 듯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 이야기를 소년에게 전하자 결국 소년은 완전히 정신 이상을 일으켰다고 한다. 결국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차 안에서 발견되었던 시체는 누구였고 아들을 자처했던 소년은 누구였단 말인가? 그리고 그 가족은 어째서 아무 연고가 없는 곳을 그것도 평일 심야에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던 것일까? 나는 그 가족이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6번째 이야기, 침대 위에서 방방 뛰던 이상한 사람. 새벽 3시. 옥탑방으로 이사 온 지 2달 정도 됐을 때 일이다. 눈이 펑펑 내려서 옥상에 눈이 엄청 쌓였다. 하지만 나는 빨리 눈이 녹기만 기다렸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들도 없었고 직장도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초대할 사람도 없었다. 옥탑방인 게 창피해서 초대 안 하는 것도 있었다. 뒹굴면서 휴대폰을 보다 보니 어느덧 오후 11시. 나는 빨리 잠에 들었다. 3시간쯤 지났을까. 누군가 방문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눈이 쌓여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계속 발소리를 내며 돌아다녔다.
나는 무서워서 침대 밑으로 숨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내밀어 쳐다보았다. 달빛의 그림자가 창가에 비쳤다. 무서웠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다. 몇 분쯤 지났을까? 그림자는 사라졌다. 이제 나와도 되겠지. 천천히 나오려는 순간 쨍그랑하며 현관문의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엄청난 공포감에 덜덜 떨며 다시 침대 밑으로 숨었다. 그리고 내 방문이 열렸다. 신발을 신은 상태로 내 방을 이곳저곳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울음이 자꾸 나왔다. 그 사람은 잠시 무언가를 찾는가 싶더니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온몸에 있는 감각기관이 곤두섰다. 그런데 갑자기 침대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침대 위에서 뛰고 있었다. 매우 즐거운 듯 히덕대며 뜀박질을 하고 있다. 수분가량 뜀박질하던 그 사람은 내 책상에 무언가를 두고 나갔다. 그렇게 밤을 새고 아침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책상 위에 눈길이 갔다. 쪽지가 놓여져 있었다. 어제 그 사람이 놓고 간 것이었다. 신고하면 죽어. 너 침대 밑에 있는 거 알았지만 살려준 거야. 내일도 갈 거니까 문 잠그지 말고 기다려. 나는 겁이 나서 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사람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신기한 건 정말 침대 위에서 방방 뛰기만 하고 다시 간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 그 사람, 왜 그랬던 것이었을까? 7번째 이야기, 강아지의 마지막 목소리. 저녁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진 나는 우리 집 강아지 뽀삐를 이끌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운이 없게도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멀리 있는 편의점에 갔다 오게 되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집에 오던 나와 뽀삐는 가로등 하나 켜진 컴컴한 길을 걷게 되었다. 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길이 너무 고요했기에 약간 무서워지기까지 했다. 들리는 것은 나의 발자국 소리와 뽀삐의 헥헥거리는 숨소리뿐이었다. 그때였다. 우리의 건너편에 있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갑자기 호기심이 가게 되어 그쪽을 계속 쳐다보게 되었다. 그러다 발자국의 주인공이 우리와 20m쯤 떨어져 있을 때 갑자기 그 사람 위로 가로등이 켜졌다. 그리고 나는 똑똑히 보게 되었다.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 피투성이인 옷을 입고 칼을 든 채 이쪽을 향해 웃음 짓는 여자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순간 그 여자의 반대쪽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 뛰기 시작했다. 이건 생존 본능이다. 잡히면 죽는다. 뽀삐가 따라오든 말든. 미안하지만 난 신경 쓰지도 않았다. 왜냐면 그 여자가 낄낄거리며 나를 쫓아오는 그 소리에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지만 그 여자는 생각보다 빨랐다. 이대로 있다가 잡힐 게 분명했다. 나는 커브길을 돌아 좁은 골목길로 도망갔다. 그 여자의 시야에서 내가 사라졌다고 확신한 나는 그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몸을 숨겼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여자가 근처에 온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코를 막고 숨을 멈추었다. 어딨는 거야? 잡히면 갈라버릴 거야. 그 여자는 자기 혼자 중얼거리며 웃다가 그대로 사라진 듯 했다. 30분쯤 지났을까?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느낀 나는 드디어 이성이 돌아왔다.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역겹게 올라와서 구역질을 해댔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으려 했으나 도망치다 떨어뜨린 봉지에 넣어둔 게 떠올라서 혼자 욕을 해댔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생각보다 작아서 나는 그 사이에 꽉 끼어 있다. 한마디로 빼꼼히 뚜껑을 열어서 밖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앞을 보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에서 완전히 나와야 했다. 그 뒤로 나는 1시간은 더 그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슬리퍼와 발바닥 사이로 음식물 쓰레기는 잔뜩 끼었고 옷이랑 몸도 엉망이 되어서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아직 그 미친 여자가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선뜻 나가기가 꺼려졌다. 뽀삐는 어떻게 됐을까? 무사히 도망쳤을까? 뽀삐는 빠르니까 분명히 도망갔을 거야. 잘못될 리가 없다. 이성이 돌아온 나는
그제서야 뽀삐 걱정을 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똘망똘망하고 명랑한 소리. 그것은 뽀삐였다. 나는 뽀삐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심했지만 나갈 수가 없었다. 정말 미안하지만 너무 무서웠다. 그 여자의 웃음소리며 그 여자가 들고 있던 칼, 피투성이의 옷. 나는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뽀삐는 계속 짖고 있었다. 나는 그런 뽀삐를 외면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쓰레기통의 틈 사이로 새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보고 아침이 밝은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나는 뽀삐의 이름을 외치며 쓰레기통을 탈출했다. 그리고 나는 칼로 난도질 되어 있는 뽀삐의 시체를 보게 되었다. 뽀삐의 하얀 털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피가 엉겨붙어서 털이 하나는 뭉쳐 있었다. 나는 뽀삐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잠시 후 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숨었던 음식물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안쪽이 보이게 뚫어놓은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차갑게 죽어있는 뽀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여자는 나를 못 찾은 게 아니다. 나를 발견하고 그 구멍으로 나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까 들었던 뽀삐의 소리는 그 여자가 입으로 낸 소리인 것이다. 8번째 이야기, 검은 문에 끌려가는 꿈을 꿨던 경험담. 저는 올해 21살이 된 남성입니다. 이 일은 3년 정도 전의 일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된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꾸셨던 악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꿈자리가 뒤숭숭하셨는지 잠꼬대를 하며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나시곤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시험 기간이었기에 밤을 새고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의 잠꼬대가 너무 무서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꿈을 하루 이틀 꾸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러시다 보니 저는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의 말로는 어떤 기이한 생물과 싸우는 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매번 괴물의 형태는 다른데도 비슷한 곳에서 정체 모를 큰 검은색 문으로 아버지를 끌고 가려는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왕년에 복싱을 하셨던 경력이 있어서 매번 괴물에게 승리를 거두셨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특이한 꿈을 꾸셨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반찬 공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반찬 공장에서 반찬을 사서 장사를 하시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스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이 있고 술과 고기를 즐기시는 파괴승 같은 분이랄까요. 철학원도 하셨고 기도하러 산에 한 달 넘게 들어가 계시기도 하는 특이한 분입니다. 어느 날인가 스님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겠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이 작다 보니 저는 부모님과 한 방을 썼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방에 들어오시더니 대뜸 말하기를 여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서 자면 안 좋은 꿈 꾸지 않나? 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인지 난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라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끝까지 마음에 걸리셨던지 술을 다 드시고 돌아가시면서 부적을 쓴 후에 그 부적을 물에 녹여서 아버지께 마시라고 건네셨습니다. 아버지는 은근히 악몽이 신경 쓰이셨던 것인지 남김없이 드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대신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제 꿈은 조선시대가 배경인 꿈이었습니다. 저는 인육시장의 아기를 유괴해서 팔아넘기는 범죄자였죠. 꿈속에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갓난아기를 훔쳐오는데 갑자기 아이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인육시장에 팔아치우는 것도 살인임은 틀림없지만 어쨌거나 직접적인 살인은 처음이었던 저는 기분이 나빠져서 아기를 인근 개울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한 나무꾼이 되어 속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저는 팔도의 모든 산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어쩐지 눈에 익은 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어 돌아가려는데 눈에 개울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사건이 갑자기 기억나며 알아차렸습니다. 이곳이 그곳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도망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한 곳을 맴도는 것 마냥 그 개울가로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친 제가 숨을 헐떡거릴 무렵에 눈앞에 갑자기 물에 팅팅 불어있는 아기의 익사체가 나타나고 온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개울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제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손을 끌려가서 하반신이 물에 잠길 무렵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반대쪽으로 휙 비트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섬뜩하기까지 했지만 평소 귀신을 믿지 않았던 저는 그냥 다시 잠을 청했죠. 그리고 저는 또 다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용케 개울가에서 벗어난 것인지 묘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가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배국같이 하얀 피부에 새끼가 넘치는 이목구비를 가진 마치 유혹하는 것 마냥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무당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라며 저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덥석 음식을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계속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 도포를 입은 선비한 분이 나타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라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서 계속 먹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귀에선 멍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걱정스런 눈빛으로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무당을 봤는데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눈을 치켜뜬 채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뒤에 검은색의 큰 문이 열렸고 무당은 제 손목을 잡고 그 문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까 개울가에서의 꿈이 생각나서 온 힘을 다해 몸을 뒤틀었고 다행히 그 방법이 통했기에 극적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니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너무 피곤했던 저는 다시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무대가 현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오는 골목길 허공에서 엄청나게 큰 검은 문이 활짝 열리더니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물리적인 힘이라 저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 꼼짝없이 죽는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옆에서 자는데 제가 섬뜩한 소리로 웃으며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하길래 놀라서 깨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 나니 너무나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악몽이 저를 덮쳤고 아버지는 그 스님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우리 집에 오시더니 달마도를 한 장 가볍게 그리시고는 방에 걸어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저도 아버지도 악몽을 꾼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터가 좋지 않은 곳에서 자게 되면 꿈자리가 항상 뒤숭숭하지요. 이분들도 돈 좀 벌어서 좋은 곳으로 이사가야 할 텐데 안타깝네요.